안녕하세요. 용화중학교 2학년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 국어선생님 김재일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 국어 네 번째 시간이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넌 바보다 라는 시를 같이 공부하고 그 속에 담겨있는 반어적인 표현, 운율, 그리고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기억하고 있죠? 자, 넌 바보다. 너의 착하고 성실하고 밝고 수더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그의 좋은 성격을 더 강조하고 있었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서 그다음에 넌 바보다, 정말 바보다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반어랑 운율 외에 개념 하나 더 배웠었죠. 뭐 배웠었어요? 풍자 배웠죠.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시에 풍자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풍자가 잘 나타나 있는 시조라는 작품을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교과서 18쪽부터 20쪽까지고요. 여러분들 시도 한번 읽어보고요.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우리 수업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 시조라는 거 바로 작품 들어가 볼 건데 여러분 혹시 시조 들어봤어요? 우리 풍자는 선생님과 개념 공부할 때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조를 아마 처음 들어볼 것 같아서 우리 선생님과 시조를 여기 하얀 화면에 한번 같이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조. 자, 시조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시를 선생님과 지난 시간에 1894년 이후에 쓴 시를 현대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했었죠. 근데 그 이전에 쓰인 시를 우리가 고전시 이렇게 얘기해요. 또는 고전시가 이렇게 합니다. 자, 가가 여러분 노래, 가요 할 때 가짜예요. 왜냐면 예전에는 시가 곧 노래였거든요. 시를요 단순히 글로 보는 게 아니라 노래로 불렀어요. 시가 곧 노래고 노래가 곧 시였어요. 근데 지금은 시라는 장르 따로 노래라는 장르가 좀 이렇게 따로 존재하는데 예전에는 이게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고전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전시가의 한 종류로서 이제 시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조는 보통 우리가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알죠?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많이 쓰인 시를 시조라고 하는데 이 시조를 크게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조선 전기에 쓰인 시조가 있고 이제 조선 후기에 쓰인 시조가 있습니다. 자, 조선 전기랑 조선 후기 어떻게 나누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보통 이제 역사에서는 양란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양란이 뭐예요? 계란 두 개예요? 양란? 아니죠. 계란 두 개가 아니고 전쟁이 두 번이라는 거예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우리 1592년에 임진왜란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병자호란이 있었죠. 언젠지는 역사님한테 한번 질문해보세요. 자, 어쨌든 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란 큰 전쟁을 겪으면서 조선 사회가 크게 변화합니다. 우리 시조도 그런 상황 속에서 변화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조선 전기 때는 보통 평시조라고 하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평범한 시조, 평시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설시조 라고 하는 시조가 이제 조선 후기에 많이 쓰이게 됩니다. 우리 교과서에 실린 시조는 사설 시조예요. 그렇지만 이제 평시조부터 정리해 볼게요. 자, 시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되게 형식이 엄격한 시조예요. 그래서 3장으로 돼 있고요. 이제 6구로 돼 있습니다. 그 글자 수는 45자 내외, 3장 6구 45자 내외라고 하는 형식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갈래였어요. 그래서 3장이라고 하는 거는 3개의 장이 있다는 거죠. 초장, 회 찍어 먹는 초장 아니고요. 그다음에 중장, 그다음에 종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초등학교 할 때 초고요, 중학교 할 때 중이고요, 종례 할 때 종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중간, 끝이죠. 그래서 초장에 한 덩어리, 두 덩어리, 두 구, 중장에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종장에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이렇게 되어 있어서 6구입니다. 이런 형식이 정확하게 지켜져 있고, 그다음 보통 여러분 운율로 따지면 사음보의 운율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뭐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거늘 이렇게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이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이렇게 딱 사음보로. 그 다음에 초장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거늘 이게 초장이고,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이게 중장이죠.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이게 종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초장, 중장, 종장이 있고 글자 수라든지 음보의 운율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형식이 엄격한 그런 시예요. 그리고 이 평시조는 보통 누가 많이 창작을 했냐면 양반계층, 그러니까 지배계층이 많이 창작을 했어요. 그러면 내용도 어떤 게 많을 것 같아요? 유교적인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금에 대한 충성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시조가 많아요. 그리고 되게 어때요? 돈이 많고 지배계층이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즐기냐면 그때 당시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플렉스 뭐일 것 같아요?
뭘 것 같아? 자연을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플렉스해요? 집에서. 여러분들은 뭐야? 유튜브 보는 게 플렉스인가요? 여러분 쉴 때 뭐예요? 여가가 뭐야? 그 당시 사람들의 최고의 여가는 이제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에 정자 하나 지어놓고 그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는 것. 그게 그 당시에 어떤 양반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유교적 가치, 임금 충성, 어떤 부모님과의 효도, 이런 이 유교적 가치, 그 다음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이제 시가 많이 창작이 되죠. 이게 바로 뭐냐면 평시조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사설시조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양반계층뿐만 아니라 누가 이제 시조의 창작 주체로 등장하냐면 서민들이 시조를 이제 창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누가 여성들이, 양반은 하면 보통 이제 남성이잖아요. 여성들이 서민과 여성들이 시조를 창작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형식도 마찬가지로 좀 자유로워졌어요. 형식이 자유로움. 그때 당시에는 어때요? 양반들은 글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형식을 엄격하게 지키고 이런 것들을 강조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 사람들은, 서민들은 형식 어때? 글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았겠죠, 양반들처럼. 그러니까 이제 형식에서 좀 자유롭게, 형식이 엄격하지 않고 형식이 풀어져요. 특히 이 중장이 되게 길어집니다. 중장이 길어져요. 이게 사설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중장이 길어. 그래서 우리가 사설시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중장이 길어져. 자, 우리 시조를 보면은 어때요? 초장이 있고 중장이 있고 종장이 있잖아요. 중장이 어때요? 건너쌈부터 자빠졌구나까지 어때요? 상당히 길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시조에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게 사설시조예요. 그래서 형식이 자유로워지고 중장이 길어져요. 그 주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주제가 나타나요. 이제 서민들이 어때요? 힘들어요. 왜? 양반들이 서민들 괴롭히니까. 그래서 양반에 대한 풍자라든지 양반에 대해서 양반을 약간 웃기게 표현하고 양반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서민들의 삶의 애환, 아우 양반들이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서 우리 힘들어, 서민들의 삶이 힘들어, 농사를 이렇게 지으면 진짜 힘들어, 그죠? 특히 이제 여성들의 우리 남편은 기생집에 놀러 가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여성들의 진짜 시집살이 정말 너무 힘들어, 이런 노래, 이런 것들이 다양한 주제를 가진 시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조라고 하는 것은 조선 시대 때 이제 불리웠던 어떤 고전 시가의 한 종류인데, 조선 전기에는 양반을 중심으로 평시조가 많이 쓰였고 조선 후기에는 서민과 여성들을 중심으로 사설시조가 많이 쓰였다. 근데 평시조는 형식이 엄격하고 주제가 되게 유교적이거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다루는 내용이 많았다면, 사설시조는 그런 엄격한 형식이 깨지고 주제가 다양하게 나타났다라는 것 간단히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우리 시조에서 꼭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어요. 우리 형식 아까 얘기하면 선생님이 까먹었는데, 우리 종장에 첫 삼음절이 첫 구가 있어요. 종장의 첫 구는 무조건 3음절이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 우리 시에서도 18페이지 보면은 모처라 어때요? 3음절이죠. 3음절은 그냥 지금 여러분들에서는 그냥 글자 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글자 수가 어때요? 세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종장의 첫 구는 3음절이에요, 무조건. 이거는 평시조나 사설시조나 절대 깨지지 않는 규칙. 그러니까 불문율. 그렇죠?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돼. 그렇죠? 국룰이야, 국룰. 그죠? 종장의 첫 구 3음절은 뭐다? 국룰이다. 국룰이니까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우리가 배울 작품 사설 시조에 대해서 읽어보고 그 안에 담겨있는 풍자 표현 그리고 그 효과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 아주 설명이 잘 돼 있어서 선생님이 아주 설명하기 편할 것 같아요. 자, 두꺼비가 등장합니다. 두꺼비가 뭘 물고 있어요? 파리를 물고 있어요. 지금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두꺼비랑 파리죠. 그리고 두엄이라고 하는 거는 걸음이에요. 걸음. 이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똥이죠, 똥. 자, 걸음 위에 올라 앉아서 건너 산을 바라보니 누가 새로 등장해요? 백송골이 등장해요. 백송골이 떠 있으니까 가슴이 끔찍해. 무서워. 가지고 이제 어때요? 도망가자 하고 두엄에서 점프를 한 거죠. 풀떡 뛰어내렸다가 어떻게 돼요? 보기 좋게 두엄 아래 자빠져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게 뭐냐면 이게 두꺼비의 행동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꺼비가 말을 합니다. 종장에 말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모쳐라. 날랜 나이니 망정이니 이지 어열질 뻔했구나 이렇게 나와요. 모쳐라. 마침 날랜 날쌘 재빠른 나이기에, 여기서 나는 두꺼비죠. 여기 이제 두꺼비의 대화입니다. 아니, 두꺼비의 대화가 아니라 두꺼비의 말입니다. 두꺼비가 날쌘 나였기에 망정이지 나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나처럼 날쌔지 않았으면 어혈 피멍들 뻔했어. 이거 어때요?
나였으니까 이렇게 두음에서 점프해서 넘어져도 이렇게 안 다쳤지, 나 아니었으면 더 큰일 났을걸? 지금 여러분 요즘 말로 뭘 부리고 있어요 지금 이 친구? 그쵸? 허세죠. 허세를 부리고 있어요. 허세 킹이에요. 그죠? 이 친구는 지금 어때요? 두꺼비가 허세를 부리고 있어요.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금 여기서는 다양한 동물들이 나오네요. 자, 두꺼비, 파리, 백송골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 이 작가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 시조에는 우리 특히 사설 시조에는 이 작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왜? 서민들이 창작했으니까 서민들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목도 보통 없어요. 시조는 제목이 없는 경우도 많고 특히 사설 시조는 작가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이 시를 지었을 텐데 진짜 이 동물들 얘기하려고 지었을까요? 아니죠. 보통 이렇게 시에 동물, 사람이 아는 경우가 나오는 경우는 이제 그거를 통해서 그 동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바로 우리가 우의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빗대어서 동물을 사람에 빗대어서 이야기한 거죠. 그럼 여기선 지금 이걸 좀 바꿔서 그려볼게요. 두꺼비 파리 이렇게 하지 말고 순서 이렇게 써볼게요. 여러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파리 두꺼비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중심되게 나오는 사람 누구예요? 두꺼비. 근데 이 시적 화자가 두꺼비를 좀 어떻게 보고 있는 것 같아? 쟤는 허세 부리고 백송골 무서워하고 파리를 잡아먹고 있어. 여기서 이 시에서 시인이 이 시를 쓴 이유는 두꺼비를 비판하기 위해서예요. 어때요? 두꺼비는 파리보다 힘이 세죠. 근데 백송골보다 힘이 약하잖아요. 지금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두꺼비는 그 당시에 백성들을 괴롭히는 지배계층. 이걸 우리가 여러분 혹시 역사 시간에 들어봤어요? 탐관오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두꺼비는 누굴 잡아먹고 있어요? 파리를 잡아먹고 있죠. 이 파리는 힘없는 백성을 의미합니다. 근데 어때요? 두꺼비가 백송골은 무서워하죠. 그러니까 백성골은 어때요? 권력 있는 이 두꺼비보다 더 권력자, 더 힘이 있는 권력자, 힘이 센 권력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시는 어떤 두꺼비의 행위를 좀 비판하고 풍자하는 시인데 이 두꺼비가 말 그대로 진짜 이 동물 두꺼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의적 표현으로 동물을 통해서 사람을 의미하는 건데 탐관오리를 의미한다. 백성들을 수탈하고 착취하는 탐관오리 계층을 의미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보면은 두꺼비 파리를 물고 있어요. 약자를 괴롭히는 두꺼비를 풍자하고 있죠. 괴롭히는 모습을 풍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백송골을 무서워해요. 자, 그럼 합치면 뭡니까? 약한 자한테 강하고 강한 자한테 약한, 강약약강의 모습을 보이겠죠. 약한 자한테 강하고 강한 자한테 약한 어떤 두꺼비의 모습을 마찬가지로 또 풍자하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에는 뭘 또 풍자해요? 두꺼비의 허세를 풍자하고 있잖아요. 허세를 우리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냐면 허장성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자기가 실수해놓고 자기가 칭찬해요.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칭찬해. 자화자찬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두꺼비의 어떤 허세, 그다음에 자화자찬을 이제 풍자하고 있는 그런 게 이 시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시에서는 탐관오리, 어떤 권력계층이 힘없는 백성을 상징하는 파리를 물고 그다음에 자기보다 더 권력이 있는 백성모를 무서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그 아래 있는 학습활동 문제 풀어볼 건데 풀기 전에 우리 이 시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왜 이래? 제발 렉 걸리지 말아줘. 자, 이 시는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사설시조고요. 조선 후기에 시조가 초장, 중장, 특히 중장이 막 길어지는 그런 사설시조예요. 풍자적, 두꺼비의 행동을 풍자하고 있고요. 비판적, 풍자는 당연히 비판을 담고 있으니까 우의적, 동물을 통해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이게 동물 이야기인데 진짜는 원래는 사람 이야기죠. 그래서 문학에서는 보통 동물이 주인공인 이유는 그 동물을 통해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의 좀 안 좋은 점을 비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어떤 세상의 모습을 풍자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특징을 보면 자신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꼼짝도 못하면서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변명하는 두꺼비의 모습에서 탐관오리의 허세를 엿볼 수 있죠. 나였으니까 망정이지 피멍 들 뻔했네. 나였으니까 피멍 안 들었어. 이렇게 허세를 부리고 있고요. 파리와 두꺼비, 백송골의 세 계층을 통해서 인간의 계층 단계, 힘없는 백성, 그 다음에 중간 관리, 권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더 높은 관리, 그죠? 이렇게. 그리고 비리, 이 두엄이라는 게 똥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두꺼비가 쌓아 올린 재물이죠. 두꺼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정부패로 쌓아 올린 여기 두엄이라는 것이 거름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부정부패로 쌓아 올린 뭐 권력 아니면 이제 재물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비리를 풍자하고 있고요. 당시에 탐관오리들의 어떤 부패상 은근히 꼬집고 있는, 은근히 꼬집다라는 게 이제 동물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동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봤고요. 그 아래에 있는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조에 나타난 두꺼비의 행동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어미에 앉아 뭘 물고 있죠? 파리를 물고 있어요. 그리고 뭘 발견해요? 백송골을 발견하죠. 그래, 백송골을 발견하고 무서워서 두엄에서 뛰어내리고요. 두엄 아래 어떻게 됩니까? 넘어져요. 자빠져요. 그리고 자신이 몸이 날래기에 다치지 않았다면서 허세를 부리죠. 그죠? 아니면 변명을 하죠. 아니면 뭐 잘난 척하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시에서는 두꺼비의 행동을 보니까 어때요? 두꺼비를 약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꺼비에 대해서 웃기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죠. 이걸 우리가 세 글자로, 우리 중학생이니까 좀 있어 보이는 용어도 배워야겠죠. 희화화. 희가 이제 웃긴다는 거예요. 히히히 하고 웃잖아요. 히히히 하고 웃죠, 여러분. 사실 그건 아니고 한자인데 기쁠 희자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웃기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꺼비에 대해서 우스꽝스럽게 웃기게 웃음이 담겨 있잖아. 근데 어때요? 거기에 단순히 웃음, 희화화가 끝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떤 양반들의 모습을 비판, 양반이 부정부패하고 허세 부리고 이런 거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두꺼비를 통해서 어떤 사회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거죠. 이 두꺼비에는 어떤 사회에 대한 풍자가 담겨 있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2번 문제, 1을 바탕으로 하여 두꺼비의 태도를 파악해보자. 자, 이 시에서 시적 화자는 두꺼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두꺼비의 태도를 볼 때 두꺼비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파리라고 하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은 무서워하면서 약한 자는 괴롭히고 마지막에는 또 허세까지 부려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난 척하고 허세를 부리고 또 어때요?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두꺼비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이 시조가 쓰여진 시대적 배경에 대한 대화를 읽고 시조에 등장하는 동물들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써보자. 우리 같이 살펴봤는데 정리해볼게요. 자, 시조를 읽으니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백성골이 무서워서 넘어졌으면서도 허세를 부리는 두꺼비의 모습이 무척 우스웠어요. 희화화해서 나타냈죠. 그렇지요. 시조의 시대적 배경을 알고 보면 이 시조가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동물 얘기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시조가 쓰여진 조선 후기에는 백성들이 탐관오리들에게 큰 고통을 받았죠. 탐관오리들은 자신보다 힘이 있는 권력자에게는 아첨하거나 뇌물을 바치고 힘없는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어요. 그러한 고통을 받았던 백성들이 이 시조를 창작했다고 볼 수 있죠. 아까 선생님이 말한 거랑 일치하죠. 서민들이 주로 사설시조를 썼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찾았으면 돼요. 그래서 이 시조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특정한 인물, 동물을 통해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우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했어요. 자, 그럼 찾아봅시다. 파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힘없는 백성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두꺼비는 뭐예요? 여기 탐관오리가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탐관오리. 그 다음에 백성골은 어때요? 더 힘이 있는 권력자가 되겠죠. 더
힘이 있는 권력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대적 배경을 알면 이 시에 풍자가 쓰였다라는 거. 조선 후기에 어떤 백성들이 탐관오리들에게 고통을 받고 탐관오리가 힘 있는 사람한테는 아첨하거나 뇌물 바치고 강한 자한테는 약하게 하면서 힘없는 백성을 괴롭히는, 약한 자한테는 강하게 하는 그런 사회의 모습에 대한 뭐가 담겨 있다? 그런 사회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근데 그것을 웃음과 함께 표현했기 때문에, 어떻게? 우습게 표현했기 때문에, 웃음이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웃음과 사회 비판이 섞여 있기 때문에 풍자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웃음, 여기는 풍자 이렇게 써야죠. 풍자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상징적 의미, 동물에 빗대어서 우리 어떤 사회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20페이지. 왜 여기 안 나오죠? 렉 걸렸나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다시 찍기 싫단 말이에요. 자, 당황하지 않고, 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 이거 다시 찍기 싫어요. 아니요. 제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렇죠. 선생님 울 뻔했어. 선생님이 이런 노트북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같이 볼게요.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고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풍자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대상에 대한 비판, 그리고 어떤 해학적인 웃음을 나타내는 표현. 그러니까 비판과 웃음이 섞여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끌기. 이 시조의 작가는 시조에 등장하는 동물 가운데 누구의 입장에 가까울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작가는 두꺼비로 표현한 인물에게 무슨 태도? 부정적 태도. 그죠? 우리 앞에서 같이 이야기했었죠. 아니면 비판적 태도,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뭐뭐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함으로써 누구? 그쵸? 두꺼비, 탐관오리. 그쵸? 탐관오리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함으로써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판하고 있죠. 풍자하고 있죠.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작가는 두꺼비로 표현한 인물에게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구나. 그 두꺼비로 표현한 인물이 누구예요? 탐관오리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함으로써 그 탐관오리를 풍자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풍자 표현의 특징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상에 대한 비판의식과 어떤 재미있는, 우스꽝스럽게, 그걸 이제 웃기는 거를 이제 우리가 해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해학적 표현을 바탕으로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시조에서 풍자 표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뭘까요? 자, 옆에 있는 이끌기 읽어보면 풍자란 개인 또는 사회의 부정적 현상들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웃음을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풍자는 비판 대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에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비판 대상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며 웃음을 유발하죠. 웃음을 유발함으로써 우리 반어랑 운율이랑 똑같아요. 말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한다. 말을 강조한다. 강조하고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든 운율이든 뭐 풍자든 역설이든 뭐 반어든 말하고자 하는 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표현 방법들을 쓰는 거예요. 어떤 표현 효과는 비슷하죠. 그러니까 비판 대상을 간접적으로 표현해서 웃음을 유발하죠. 양반을 탐관오리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동물에 빗대어서 간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두꺼비 행동을 통해서 웃음을 유발하잖아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 더 강조를 하죠.
자, 그 다음 6번 보면 이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자,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를 찾아볼게요. 시조는 일반적으로 음보에 따라 끊어일 거예요. 두꺼비 파리를 물고 두어미에 치다를 앉아. 이런 식으로 끊어 읽는다는 거죠. 음보란 자연스러운 호흡에 의해 끊어 읽는 소리의 덩어리니까 끊어 읽기의 단위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첫 시간에 다 배웠죠. 끊어 읽는 소리의 덩어리를 우리가 음보다 이렇게 했었죠. 두꺼비 파리를 물고 두어미에 치다를 앉아. 여러분 한번 끊어보세요. 건너산 바라보니 백성골이 떠있거늘. 그 다음에 가슴이 끔찍하여 풀떡 뛰어 내딛다가 두엄 아래에 자빠졌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모처라 날랜 나인이 망정이지 어열질 뻔했구나. 이렇게 끊어 읽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번 사문보가 나오긴 하는데 대체로 나머지에서 어때요? 대체로 어때요? 사음보씩 끊어 읽고 있죠. 일정한 음보가 반복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주로 사음보가 많죠. 물론 여기 한번 사문보가 있긴 한데 두엄 아래 자빠졌구나. 이거는 사문보긴 한데 보통 이제 사음보가 많고, 그 다음에 두꺼비 파리를 물고 두어미에 치다를 앉아 건너싸움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있거늘 가슴이 끔찍하여 풀떡 뛰어내딛다가 두엄 아래에 자빠졌구나. 모처럼 날랜나이 망정이니 어열질 뻔했구나. 보통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주가 있긴 한데 보통 뭐 3글자, 5글자, 4글자, 5글자, 3글자, 4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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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글자, 4글자, 4글자, 4글자. 어때요? 3글자, 4글자, 4글자, 4글자가 많죠? 3글자, 4글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3에서 5글자의 어떤 글자 수가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죠. 음보 아니면 글자 수. 글자 수를 우리가 음수율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얘를 음보, 얘를 음수 이렇게 얘기해요. 얘를 음보율, 음수율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이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글자 수의 반복과 어떤 음보의 반복, 사음보, 삼음보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직접 끊어 읽어보면 여러분들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반어, 풍자, 운율을 시를 통해 복습을 해봤습니다. 우리 콕콕 알아두기 한번 같이 읽어보고 우리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자, 가치 있는 경험 표현하기, 삶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그러니까 삶을 성찰함으로써 일상적인 경험에서 가치를 찾는 거예요. 그것을 창의적이고 개성적으로 표현하는 거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문학적으로 성찰하고 문학적 표현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반어라고 하는 것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듯하게 나타내서 내용을 강조하는 거, 정말 진리도록 얘기했고요. 풍자라고 하는 것은 개인 또는 사회의 부정적 현상, 모순,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웃음을 사용하는 표현을 얘기한다. 비판과 웃음이 포인트죠. 읽는 이에게 대상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게 하고 웃음으로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했고요. 운율이라고 하는 것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어떤 말의 가락, 리듬을 의미하고요. 음악적 효과, 음악성을 바탕으로 해서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죠. 그 다음에 같거나 비슷한 소리, 단어, 문장을 반복하거나 일정한 호흡으로 끊어 읽도록 해서 음보, 운율을 형성할 수 있다.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까지 같이 배워봤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해서 우리 풍자에 대해서 다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가졌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문제 해결과 적용 21페이지 나와 있어요. 21페이지에 있는 내용 같이 살펴보고 또 선생님과 함께 문제도 풀어볼 겁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오면 선생님이 유인물 나눠줄 거거든요. 그 유인물에 있는 문제 풀고 다음 시간 수업 들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이번 시간 모두 고생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오늘 고생했어요.